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하이트 진행 맡은 지식 PD 고수입니다. 자, 오늘 토크하이트와 인텔 함께 저희가 기획한 시리즈 웹이나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 인텔의 옵테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스토리지, 새로운 유형의 브리드 스토리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프레쉬 유니버설 스토리지, 또 클라우드 블록 스토리지, 또 HPC용 분산병렬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 세 가지 스토리지에 대해서 오늘 이 스토리지들은 도대체 왜 나왔고 이런 것들에 인텔 옵테인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세 분의 전문가랑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하시면서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컴텍 시스템에서 바스데이터 테크 리더를 맡고 있는 전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의 정내진입니다. 인텔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블록 스토리지 라이트빗 BDM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인텔 코리아에서 옵테인 기술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여기 특히 두 분은 이제 스토리지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본인 스토리지 말고 일반 스토리지의 본질이 뭡니까? 요새 세대 많이 변하지만 본질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네. 스토리지의 본질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요새 많은데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막 빠르게 액세스 해주는 게 가장 스토리지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빠르게. 예.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비슷한 건데요. 결국은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빠른 접근 또는 이제 요즘에 이제 분산 아키텍처니까 빠르게 스케일 아웃 되면서 그런 비즈니스 속도를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빠르고 그다음에 데이터 양 많은 것도 처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또 이제 기업은 또 특히 기업에는 가성비 중요하죠. 가성비. 네. 가성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성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더라도 안 사죠? 네, 어때요? 사실은 네? 고민이 많이 되죠. 네, 가성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김 부장님.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고 이제 많은 데이터도 처리해야 되고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텔이 뭐 특별히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실물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저희 옵테인. 네. 이건 그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고요. 아, 그게 옵텐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네, 처음 보네. 일반 그 디램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음. 그 방열판만 좀 달려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옵테인 SSD 아, 네. 되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 옵테인 기술들을 기반으로 음. 그 오늘 같이 나와주셨지만은 그 바스트라든지 라이트비츠라든지 그런 스토리지들이 결국은 리드라이트를 빨리 하고 더 많이 데이터를 빨리 움직이고 해야지 그 이제 XPU라고 그러죠. 그 어떤 프로세서가 됐든지 간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맞아요. 처리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거를 음. 직접 비즈니스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새 분석 엄청 또 많이 하니까 다른 데서도. 그런 면에서 이제 옵테인이 좀 앞으로 큰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특히 이제 스토리지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오늘 잘 들으시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들이 뭔가 발전해 나가는 데서 이런 기술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 하나씩 캐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첫 번째 세션은 우리 바스트데이터의 올프레쉬 유니버설 스토리지. 이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래시를 스토리지 쓸 때 되게 좋지만 빠른 건 좋은데 우리가 내구성이 있어서 어떤 때 굉장히 좀 내구성이 좀 이게 좀 걱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바스트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그 내구성의 그런 이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바스트데이터 스토리지 보면 항상 유니버설 스토리지라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유니버설 스토리지 설명하기 전에 네. 이런 개념을 만들게 된 네. 계기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바스데이터는 2016년에 처음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설립하고 나서 바로 제품을 설계하고 출시하지는 않고요.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많은
빅 고객사들의 데이터에 네. 페인 포인트, 힘든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새로운 아키텍처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2년 동안 네. 전혀 돈도 안 벌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품은 2018년 후반기에 출시가 됐고요. 그렇다 보니 그 모든 고객들이 반응이 제품 출시한 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17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될 만큼 네. 그렇게 이제 주목받는 스토리지 전문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니버설 스토리지라는 것을 네. 그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그걸 좀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유니버설 스토리라고 하면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플리케이션들 까다롭거나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애니 스케일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스토리지에 통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지면 좋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러니까 오래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부분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아주 저렴한 비용의 스토리지라면, 고성능 스토리지라면 아마 스토리지 업계의 혁신적인 스토리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바스트 데이터가 바로 유니버설 스토리지의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의 드림 스토리지인데. 네, 맞습니다. 모든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네, 스토리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구현이 되려면 네. 이 바스트 데이터 스토리지에 네. 만약 뭔가 아키텍처가 네. 기존 스토리지하고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기존 스토리지 아키텍처하고 네. 바스트 데이터 스토리지 아키텍처하고 네. 뭐가 다른지 어떻게 네. 네네.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스토리지는 아마 노드들을 확장해 나갈 때, 스케일업 할 때 쉐어드 나싱 구조라고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끼리 자기 로컬에 대한 그러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스케일아웃 하지만 전부 다 쉐어가 되지 않는 형태일 네, 텐데요. 네. 쉐어드 나싱 구조. 하지만 바스 데이터는 컨트롤러와 저장 용량을 물리적으로 두 개의 빌딩 블록으로 나누어 놓은 형태입니다. 다스가 아니라? 예, 다스 방식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나누어 놨고. NVM인데요? 예, NVM인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나누어 놨고요. 그 사이를 NVMe 오브 패브릭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킹의 아마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요. 컨트롤러가 각각 개개인이 스토리지 용량 전체를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네. 쉐어드 에브리싱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스토리지 풀도 되고 네. 성능을 높이려면 컨트롤러만 계속 증설한다. 맞습니다. 예, 뭐 예. 용량이 필요하면 네. 용량만 컨트롤 늘릴 그대로 수 두고 있는.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쉐- 부분들이 고객이 그러니까 쉐어드 나스에서는 다스로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컨트롤러하고 용량이랑 같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 맞습니다. 그게 그러한 오. 비용에 대한 그런 네네. 부담적인 효율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이고 니즈가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물론 이제 용량 대비 네. 성능에 대한 그 스케일 아웃이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지만 네, 맞습니다. 요즘 또 보면 HPC나 네. AI 네.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분석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가성비 좋게 뭔가 해야 되는 거지. 네, 하드디스크 갖고 안 되는 거고. 네. 또 SSD도 하려니까 또 돈이 또 많이 들고.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AI 학습하거나 AI 추론 프레임워크 이런 걸 고민하실 때 고객은 아마 빠르면 HPC 병렬 파일 시스템 이런 걸 보통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를 전환하게 되면 운영에 되게 복잡성을 많이 가져옵니다. 업데이트나 이런 변경이 복잡할 텐데요. 바스 데이터는 그런 복잡성이 전혀 없는 심플한 나스 구조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NFS 프로토콜 쓰고 있으면서도요, 고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인텔의 옵테인 기술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QLC라고 하는 낸드 플래시에서는 가장 비용이 고밀도의 그 기가바이트당 비용이 가장 저렴한 그러한 QLC SSD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을 QC는 쓸 수 있고. 그게 그 데이터의 내구성이랄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QLC는 기존의 MLC나 TLC에 대비해서 내구성 면에서는 이제 챌린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낸드 플래시보다 100배 이상 더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옵테인 SCM 클래스의 인텔의 옵테인 스토리지로 대용량 쓰기 버퍼를 장착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쓰기는 이런 대용량 옵테인이 다 받아놓고요. 네네.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지하면서 바스 데이터는 QLC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현저히 낮추면서 10년간 QLC를 보장해드리는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사용 기업들에서 네. 이렇게 데이터를 빨리빨리 분석해야 되고 여러 명이 네네. 그런 데서 이거를 많이 쓰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레퍼런스를 보유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은 정말로 많은 그런 설계자들이 뭐 작은 파일부터 큰 파일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파일들을 쉐어들 공유해서 고성능을 내면서 설계를 해나가야 그렇죠. 되는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바스트 데이터가 충분한 그 고성능을 내면서도 당연히 용량이 굉장히 펩타다이의 용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되실 텐데 충분히 비용을 낮추면서도 성능을 낼 수 있는 네네. 그러한 바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도입을 한 효과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QLC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봤고요.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근거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미래의 아마 스토리지 아키텍처라고 지금 정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의 차이는 기존의 그 쉐어드 나싱하고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컨트롤러 영역과 스토리지 미디어 영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장점은 성능이 필요한 부분과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한 그런 비대칭적인 확장이 가능한 구조 형태입니다. 그것이 곧 비용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그 컨트롤러가 스토리지를 로컬로 보지 않고요. 그 엠버링 패브릭을 통해서 스토리지의 확장이 얼마만큼 늘어나든 하나의 풀을 전체 개별로 보기 때문에 컨트롤러끼리 서로 간에 메타데이터를 공유해야 될 크로스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크로스톡은 성능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에 영향도 없고요. 또 하나는 장애 시 컨트롤러가 장애가 났을 때 기존의 쉐어드 나싱은 메타데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즉 페일오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성능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페일오버 타임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러가 상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메타데이터가 컨트롤러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미디어의 박스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가 전체를 미디어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쉐어드 에브리싱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이벤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애된 상태로 아웃이 되는 것뿐입니다. 네. 성능은 그대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요. 이벤트 페일오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하고 메타데이터도 격리시켜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격리시켰죠. 그런 부분들이 쉐어드 에브리싱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감소나 압축 부분들이 기존의 로컬 내에서만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가 스토리지가 풀이 하나에 돼 있고 모든 컨트롤러가 직접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압축, 중복 제거, 데이터 감소율, 또 하나는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레이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분들이 전체 풀에서 일어납니다. 데이터 감소율의 오버헤드율이 훨씬 더 뛰어난 효과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뒤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과 결합을 해서 바스트 데이터가 아마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스토리지에서의 어떤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shared everything 아키텍처니까 네. 정말 이게 규모의 경제를 맥시멈 시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바스트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왔습니다. 아. 방대한 스토리지, 데이터의 양이 거기서 그렇네요. 왔고요.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트의 특징은 데이터가 확장되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장점들이 정말로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컨트롤러가 상태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되면 성능이 그런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리니어하게 성능이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최대 10,000개까지 하나의 단일 클러스터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스토리지 미디어는 그 하나의 단위 박스가 이제 이펙티브 효과라고 용량이라고 해서 1펩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U짜리 하나의 박스가 그런 단위 박스가 하나의 단일 클러스터로 1,000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엑사바이트 규모의 경제까지 엑사바이트 규모의 스토리지 볼륨이 확장될 수 있다고 단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그만큼 방대한 스토리지 용량의 스케일아웃 가능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성의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토리지 각각 컨트롤러 하나가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과장된 표현으로 10,000개까지 확장된 컨트롤러가 9,999개가 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의 컨트롤러만 살아있어도 전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도 밑에 있겠다. 메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스토리지도 비용이 고비용이면 티어링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많은 양용의 대용량을 이제 도입할 수 없는데 이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기술로 아마 용량 효율성인 비용 효율성인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형태의 기술을 좀 접목할 수 있는데 하나씩 아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바로 QLC 플래시를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같은 용량 대비 저비용으로서 고용량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내구성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QLC 낸드 플래시에 얼마만큼 쓰기 증폭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구성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마모의 원인을 제거해 네, 주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쓰기 증폭을 제거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낭비가 될 겁니다. 아마 QLC에. 그러니까 마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이제 옵테인 메모리로 네. 커버하는 거네요. 가장 큰 핵심은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시퀀셜하게 쭉 라이트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낸드의 쓰기 증폭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레이지 코딩 기술이 바스트만의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흔히 쉽게 표현하면 레이드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립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아마 6+2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버헤드율이라고 그래서 아마 30% 정도는 쓸 수 없는 데이터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면 다 그게 비용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데 바스 데이터는 기본적인 스트라이프 사이즈가 36+4입니다. 어휴. 즉 36개에서 4개의 스트라이프 페리티 스트라이프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오버헤드율이 한 10%도 내외입니다. 한 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로컬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박스를 확장할수록 전체 스토리지에서 그런 이레이즈 기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맥시멈 146+4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이거는 오버헤드율이 2.5%로 낮춰질 수 있죠. 오버헤드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예, 그럼요. 이렇게 페리티 비트가 이렇게 적어짐에 인해 가지고 뭔가 어떤 리스크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런 리스크가 바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아마 드러날 것 같은데 이렇게 146+4만큼 늘어나면 데이터를 이게 스토리지 데이터 디스크가 아마 장애가 났을 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키텍처는 아마 전체의 디스크를 다 읽어야 될 겁니다. 페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바스트 데이터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필요한 그러한 것들만 딱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최소한의 디스크들만 읽어드리는 그러한 아키텍처의 기술 핵심 때문에 적은 디스크들만 읽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라이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데이터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의 안정성은 동시에 4개의 SSD가 동시에 작용하도 복구가 가능한 기존의 2개보다는 훨씬 더 데이터 프로텍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게 아마 9개의 라인으로 가용성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의 또 효율성이 하나가 이제 데이터 감소율의 부분인데요. 올플래시는 비용이 아마 좀 고비용이다 보니까 데이터 감소율의 그런 그 고감소율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스트 데이터문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유사성 기반의 데이터 감소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데이터 감소율보다는 더 많은 고 비율의 데이터 감소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지 기술이고요. 두 가지 압축에 대한 부분과 중복 제고율이 동시에 다 같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서 인라인성으로 실시간성 압축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성능에 저하가 없는 그러한 기술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비율이 각 데이터 타입에 따라 비율이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사전에 압축이 된 그러한 데이터도 또 추가적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비율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바스트만의 장점이고요. 실제로 고객의 데이터에서 현실적으로 쓰면 쓸수록 나타나는 그런 좋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요즘 핫하게 지금 필요한 그런 올플래시 고성능 비용에서 고성능 업무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인데요. 바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GPU가 가속기이죠. GPU 가속기가 기존에는 CPU를 이제 우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CPU의 병목 때문에 충분한 성능을 더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기술로 CPU의 그런 메모리를 우회하는 그래서 GPU가 스토리지에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해서 다이렉트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엔비디아에서 개발했지만 아마 이러한 스토리지를 서티 그렇죠?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스토리지 기술 벤더가 이렇게 많지는 않고 바스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슈퍼팟, 엔비디아와 슈퍼팟과 같이 함께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레퍼런스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도입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네, 기본적인 구조 형태의 물리적인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형태의 성능 따로 용량 따로 필요한 부분만큼 성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이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단위 유닛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용량, 그 밴드위스, 그리고 IOPS가 성능이 박스가 이제 증설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의 저하 없이 리니어하게 성능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 구조 형 때문에 충분히 하이브리드 형태보다 더 비용 경제적인 부분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글로벌 사례들에 대한 장점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생명공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연구소입니다. 아마 최대 세계 연구소가 유명한 있는데요. 연구소지 않습니까? 예, 로렌스 일본 국립연구소가 네. 아마 핵무기도 개발하는 부분 형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생명공학 형태의 데이터가 한 75페타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의 HDD를 도입했던 그런 것 대비해서 일단 성능 부분에서 가장 월등하게 높였고 그다음에 압축과 중복 제거를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비용, 도입, 운영 효율성을 최대한 큰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뭔가 그 가성비 좋게 네. 데이터를 빨리 대용량의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고 싶은데 네. 그런 데가 굉장히 현재는 가장 큰 부담이 잘 타겟이라고 볼 수 맞겠네요. 있고요. 예. 또한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 두 번째 케이스가 저희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자율주행의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AI 학습 부분에 많은 그 GPU 가속기를 도입해 있고요. 거기에 분석이나 학습용으로 고성능의 올프레시를 사용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도 바스데이터의 어떤 좋은 레퍼런스 사례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머신러닝 기반에서도 사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이죠. 아고다의 사례도 있고요. 이미 일단 아고다는 아마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그런 호텔과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성능을 좀 나타낼 텐데요. 그러한 머신러닝 학습에 대한 데이터 사용으로서 올플래시용으로 바스 데이터가 도입된 사례로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신선한 그 새로운 기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업체에서는 되게 좋은데 그럼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식으로 바스 데이터 스토리지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현재 지금도 아마 엔사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어떤 스토리지 플랫폼을 저희가 POC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아마 국내에도 1위 자동차 기업에 지금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고객이 이제 이해하는 아키텍처가 달라서 이해하는 부분도 조금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POC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보여드림으로써 고객이 그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 부분 그리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의 장점들 그다음에 데이터 감소에 대한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POC를 통해서 피부로 와닿고 있고요. 바로 저희는 POC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어서 고객이 직접 사용해 보시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통해서 고객은 바로 만족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하시고요. 그럼 보통 POC가 한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 기본적으로 한 2주 형태에서 4주 정도 기반의 POC를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 가속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올플래시를 이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GDS라는 그러한 기반의 테스트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 기반의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능의 차를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성능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컨트롤러와 스토리지를 원바이1 형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케일 아웃 하면서 성능이 얼마만큼 성능 저하 없이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고객이 보시면서 충분히 NVMe에 대한 기본 스토리지 그 기준을 잡아가시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Q&A 시간 돌아가고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인텔과 또 컴텍 시스템의 또 전문가분께서 개별적인 답글도 남겨주고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성원님께서요, 그 바스 데이터 유니버설 스토리지도 퓨어 스토리지와 같이 파일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것인지요? 예. 저 부분은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가 맞고요. 그 기술적인 배경은 바스 데이터는 이제 메타데이터 구조 형태를 약간의 가상화 형태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NFS 프로토콜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토콜인 S3
표준이 되죠. 그리고 SMB 프로토콜 같은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면서 장점은 동시에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상의 환경이 메타데이터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개발과 적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스토리지라고 하는 그래서 유니버설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영준님께서요. 바스트 컨테이너 서버가 페일 시 이에 대한 페일오버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새로운 VIP를 갖게 된다면 각 노드당 할당된 VIP가 하나이므로 동일한 볼륨을 공유하던 노드 내 애플리케이션 간의 공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스트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저희가 C박스라고 표현하는 서버에서는 일단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태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페일오버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질문에서처럼 VIP를 갖게 되는데 그 VIP에 대한 페일에 대한 세션 페일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이제 VIP가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노드당 여러 개의 VIP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중에 문제가 되는 VIP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노드에 리밸런싱이 일어나고요. 공유하던 노드 내 어플리케이션 공유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윤수원님께서 바스 데이터가 QLC SSD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3DX 포인트를 고성능 쓰기 버퍼와 글로벌 메타데이터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만큼 QLC 메모리를 SSD겠죠. QLC SSD를 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만큼 내구성을 높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바스 데이터의 성능은 오로지 인텔 3DX 포인트에 기술이 들어간 크로스 포인트에 기술이 들어간 옵텐 메모리에만 영향을 받는 것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바스 데이터의 성능을 담당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C 노드, 즉 컨트롤러 박스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바스 데이터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QLC에 대한 내구성과 그런 쓰기 증폭을 제어하기 위해서 3D 크로스 포인트를 대용량으로 쓴 부분은 성능에도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리드하고 라이트 할 때는 동시에 SSD에 있는 디스크들도 다 데이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꺼번에 성능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영주님, 바스트의 유저블 캐퍼시티는 로 스페이스 대비 어느 정도인지요? 로지컬 캐퍼시티는 또한 어떠인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단위 박스 유닛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유저블 캐패시티는 로우 스페이스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프로텍션율의 한 8%에서 9%가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이런 스토리지 노드가 확장될수록 더 낮은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데이터 효율성을. 로지컬 캐패시티는 아까 데이터 압축성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바스트 데이터만의 유사성 감소 기술을 통해서요. 로지컬 캐패시티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텍스트 베이스의 타입은 20대 1 정도도 나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라클의 데이터는 실제 저희가 POC 때 썼던 부분인데 8대 1에 대한 그런 압축률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유서명님, QLC와 HDD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도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자료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용량에 있을 때 HDD로 구성을 했을 때와 그리고 HDD와 일반적인 TLC나 MLC에 대한 그런 플래시로, 랜드 플래시로 하이브리드 형태, 그리고 바스트 데이터만의 QLC를 비교한 그러한 자료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자료 비율 효율성에 비해서 QLC로 바스트 데이터가 구성했던 부분을 가장 비용 효율적이 높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비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료로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영일님, 하나의 파일 시스템 최대 크기와 증설 시 파일 시스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지요? 이 부분은 바스 데이터의 특징인데요. 바스 데이터는 기존 수리처럼 볼륨을 만들고 그런 볼륨을 클라이언트에다가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요. 하나의
큰 덩치의 단일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 시스템의 최대 크기는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이 갖는 그러한 제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설 시에도 파일 시스템은 그대로 원하는 대로 파일 시스템 구조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 형태입니다. 김명환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요즘 출시된 타 제조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NVMe 플래시에서도 같은 내용을 어필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교 요점이 있는지. 이게 바스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스트라는 건 방대한 내용이고요. 애니 스케일 아웃 할 때 비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도 다양히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고성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바스데이터의 장점이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호승님은 QLC 스토리지의 수명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하고 보통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QLC 스토리지는 SSD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수명은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그 수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기의 수명이 내구성에 대한 전부이고 쓰기를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은 충분히 더 길게 갈 수 있고요. 베스데이터는 그런 면에서 이런 아키텍처 구조상 10년을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님, 바스트 스토리지는 일반적인 NFS 스토리지와 AI 전용 HPC 서버의 스토리지 사용을 혼용해서 구성이 가능한지요? 바스데이터는 클라이언트 입장일 것 같은데요. 혼용이라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좀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 파일 타입이 프로토콜 지원하는 부분은 같아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마 혼용 구성에서 혼용 구성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변은규님, 인터페이스가 NFS 기반이라고 했는데 사용자나 응용 입장에서 봤을 때 포식스 파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추가적인 또 다른 API를 따로 제공하는지요? 인터페이스가 NFS 기반이라고 보기보다는 인터페이스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더넷과 RDMA를 지원하는 인피밴드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요. 프로토콜 기반에서는 NFS 기반을 네네.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식스에 대한 파일 인터페이스도 이제 지원을 가능합니다. 권지정님, 바스데이터의 유니버설 스토리지에서 압축과 중복 제거를 사용하면서 성능의 저하가 거의 없다고 하신 부분은 GPU 다이렉트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압축과 중복 제어를 사용하면서도 성능의 저하가 거의 없다는 그 뜻은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고요. GPU 다이렉트는 또 다른, 즉 CPU의 로드를 줄임으로써 CPU를 우회하는 방법이죠. 그럼으로써 CPU를 통한 버틀렉을 우회해서 GPU의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그 두 부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승호님께서 압축의 경우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압축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이요. 이 부분은 저희 팀의 기술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션 1 Q&A 여기까지 했고요. 한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 아까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좀 이름이 유서명. 네, 유서명님. 네. 자, 유서명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유서명님.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질문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바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 주시는 저는 놀랐고요. 네네. 아마 어떤 형태든 바스트를 좀 보신 분들에 대한 이해 같은데요. 조금 더 홈페이지나 저희 좀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바스템의 장점과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서 아마 새로운 스토리지를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바스데이터가 이제 특히 이제 지금부터 향후 뭐 올해 내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쪽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상. 아마 초기 시장에서는 지난 말씀대로 아직도 고성능에 올플래시 하면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일단 가성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 즉 기존의 스토리지는 티어링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티어링에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점차 아마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확대돼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AI나 HPC,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션 1 여기까지 했고요. 30초 뒤에 세션 2
라이트비트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특히 이 블록 스토리지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이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실제 CSP에서도 이용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 관심 있는 분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초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라이트비트 소프트웨어 정의,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라우드, 이제 CSP에서도 이걸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 온프레미스 쪽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텔 코리아의 정래진 이사님 계속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세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보시면서.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스토리지 구조에서 결국 기존에 이제 그런 상태로 많이 와 있지만 현재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서 결국 그에 맞게끔 스토리 사이드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블록 스토리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효용 가치를 주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이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블록 스토리지 오늘 라이트비트 뭐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건데 네네. 궁금한 게 이제 블록 스토리지라는 거는 되게 오래된 스토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쓰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라이트빗이라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블록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먼저 블록 스토리지의 기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블록 스토리지를 쓰는 주요 용도가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OS와 같이 미션 크리티컬. 네, 안정적이고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영역에서 이제 주로 쓰여 왔는데요. 결국 그 위에 워크로드를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DB 에벤스라든지 이런 모노리틱 아키텍처에서 주로 이제 써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하면 그 위에 변화 관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가 변화하고 있고 결국은 빠르게 그런 비즈니스 요구에 수용하다 보니까 워크로드들이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분산 아키텍처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프라이빗도 있다, 퍼블릭도 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네네. 그래서 그에 맞게끔 그러면 아랫단도 이제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블록 스토리지에다가 유연성을 주겠다? 네네. 그래서 그런 워크로드의 어떤 유연성에 맞게끔 블록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되고 있는 NVMe. NVMe를 꽂았을 때 그 성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럼 그 NVMe를 실제 스토리지 사이드에 있는 모든 성능을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다 받아내려면 이거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송해 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FC라든지 아이스캇이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NVMe를 태울 거냐, 아니면 표준 우리가 기업에서 표준을 현재 쓰고 있는 이더넷 기반 TCP/IP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거냐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전체를 가지고 NVMe over Fabric이라는 용어로 현재 IT 트렌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인텔에서는 NVMe over TCP가 가장 표준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빗을 인텔이 여기다가 이렇게 R&D를 많이 하고 네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스토리지 벤더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인텔은 어떤 완제품, 어떤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런 솔루션 업체들이 어답션을 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프로가 되겠는데요. 근데 인텔도 이제 그렇게 기존에 플레이했던 걸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완제품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OEM 벤더들이라든지 엔드 유저에게 인텔이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CPU를 포함해서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어답션을 해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데이터 센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현재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레벨이 아니라 시스템 레벨, 네. 데이터 센터 레벨까지 뭔가 인텔이 뭔가 엔지니어링 하는데 네네. 거기다가 크게 기여해서 뭔가
그걸 엔지니어링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네네. 그런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알게 되면 결국 이제 OEM 벤더들이란 이런 전통적인 스토리지 벤더들에게도 인플루언스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이렇게 건강하게 스토리 시장이 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미션 크리티컬한 네네. 워크로드를 하고 있는 이제 블록 스토리지가 네네. 도대체 인텔이 생각하는 블록 스토리지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볍게 먼저 스타팅을 좀 해보면 요즘에 이제 NVMe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언어에 이제 약간 혼선이 있는데 NVMe는 특정한 어떤 미디어는 아닙니다. 기존의 NAND SSD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그거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더 중요한 의미로는 프로토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자체는 많이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드디스크를 저희가 쓰고 있다가 SSD, 그렇죠. 랜드 플래시로 가고 있고요. 요 최근에 저희가 SCM, 인텔에서는 옵테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미디어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결국은 이 미디어를 제대로 쓰려면 첫 번째는 스토리지 사이드에서는 컨트롤러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이 그만큼 또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SATA, SAS를 많이 쓰고 있는데 SAS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하드디스크 시절에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낸드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NVMe로 결국 니즈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낸드나 SCM의 그런 성능을 미디어 성능을 받쳐주려면 결국은 새로운 인터페이스 NVM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NVMe는 이제 많이 대중화 된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스토리지 쪽과 호스트 실제 어플리케이션 서버하고 연동되는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그 구간. 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NVMe over Fabric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토콜이 서로 맞아야지만이 그에 대한 성능을 충분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NVMe over Fabri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를 FC로 태우느냐 아니면 인피니밴드와 같은 이런 특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태우느냐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TCP/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NVMe를 실을 거냐라는 이제 논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논란의 중심에서 그럼 누가 이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컨트롤러까지 해서 NVMe가 확실하게 이제 다 셋업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FCN 서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아주 빠르게. 네. 그것도 NVMe로 가는 거네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어디다 태울 거냐? 네. 그게 이제 이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TCP/IP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IDC 조사 기관에 의하면 보시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5년까지. TCP/IP가 압도적인데. 네, 그래서 메이저는 NVMe TCP가 주류를 갈 거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결국 어떤 특정한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FC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는 고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범용적으로 그다음 표준으로 쓸 수 있는 건 역시 TCP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또 반영하는 근거가 메이저 스토리지 벤더에서도 기존에 자기들 제품이 있지만 이 NVMe TCP 스택을 올려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벤더도 있고 또 피처로 제공할 예정인 그런 벤더들이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게 스토리지 컨트롤러까지 NVMe 다 됐는데 네네. 실제 워크로드가 제대로 가려면 이제 FC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구간까지도 네. NVMe로 네네. TCP를 구간해서 네네. 그것을 어떻게 잘 구현되느냐가 네네. 앞으로 이제 스토리지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겠네요. 소프트 디파인드라는 게 도대체 왜 요새 이렇게 많이 모든 분야에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이렇게 네네. 이게 막 화랑이 된다고 할까?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클라우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컨셉을 온프렘에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이브리드로 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따로 온프렘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또 온프렘에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추천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보면은 요구사항들을 보면은 백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떤 마이크로세크의 어떤 레이턴시,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보호,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그 대부분의 CSP들이 로컬 NVMe를 통해서 이제 쉽게 어답션을 할 수가 있고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로컬 NVM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얼마 없으니까 관계없지만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이제 확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드가 페일하거나 아니면 로컬 SSD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결국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하거나 그다음에 효율성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스토리지 풀을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가는 아키텍처로 저희들은 가는 게 맞다고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지만 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네. 온프레미스에서도 결국 이런 식으로 좀 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똑같은 이슈가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런 온프렘에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고정 과제들을 네네네. 갖고 있는 오케이. 사안입니다. 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새로 꾸미거나 뭔가 기존 그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아키텍처로 워크로드가 바뀔 때 이 스토리지 영역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 아키텍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초점은 이제 기존에는 그런 영역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사일로 단위로 구성을 하면 되지만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시고요. 빠르게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서 확장하는 부분, 그렇죠. 바로바로 현업에서 요구 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성능과 관리에 대한 부분에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 고민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리소스 사용률은 결국은 이걸로 스토리지 풀을 별도로 만들어서 볼륨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던져주면 편하게 자기가 사용을 한다라는 컨셉이 되겠고요. 확장성은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전부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확장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냥 x86 서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NVMe, 그다음에 NVMe TC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한다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현이 되려면 NVMe TCP하고 스토리지 풀이 생기겠네요. 네네. 앞에서 이제 그런 설명드린 백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이레벨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스토리지 클러스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x86 서버에 저희 옵테인, 그 다음에 NVMe가 꽂혀 있는 x86 범용 서버입니다. 거기에 라이트비트라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올려서 클러스터링을 구성하고 볼륨을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던져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네이티브로 NVMe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 환경에는 현재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주로 이제 vSphere 환경을 또 많이 쓰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이런 환경들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벤더들에서도 이런 MV 오브 TCP를 표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아시겠지만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구성했을 때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버 안에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올려서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네이티브로 동작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성능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은 바로 스탠다드 TCP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기존에 쓰고 계신 고객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는 한마디로 차세대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텔 라이빗 이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고객 쪽에 계속 딜리버리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일로 단위나 특정한 워크로드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결국 VM웨어 엔터프라이즈에 주고 쓰고 있는 VM웨어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주로 쓰고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과 그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싱글 포인트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TCP/IP 네트워크를 통해서 AWS나 애저나 구글 같은 메이저 클라우드 업체들과도 서비스 형태로 전체를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런치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7월 한 둘째 주 정도에 공식 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애저나 그다음 GCP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서 라이트빗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AWS나 애저나 GCP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블록 스토리지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WS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EC2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AWS의 전용 스토리지를 쓰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스토리지보다 더 해서 성능이 높고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스토리지를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EC2를 라이트빗 스토리지로 엮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AWS 안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1차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래서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쪽에서 원하시는 X86 하드웨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컴포넌트를 보면 결국 인텔의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인텔 저희 프로세서, 특별히 옵테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캐시 영역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NVMe, 그 다음에 인텔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도 나오겠지만, 이제 IPU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텔에서 제공하는 아키텍처와 통합해서 스토리지를 엑셀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솔루션 말고도 오라클 엑사데이터나 그 다음에 vSAN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캐시 영역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스토리지 영역에서 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능은 2가지다. 2가지 빨이다. 그래서 첫째는 네. 첫째는 CPU 빨이다. 두 번째는 캐시 빨이다. 2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앞에 설명드린 CPU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두 번째는 이런 캐시 레이어에서 얼마나 그 라이트 버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압축, 중복 제거, 뭐 이런 그 스토리지에서 해줘야 될 고유한 그런 서비스들을 결국은 이 캐시에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이제 옵테인이라는 기술을 넣어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 버퍼, 메타데이터 저희도 역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에서는 OS 영역, 그 다음에 라이트빗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레이어에 대한 부분만 담당을 하게 됐고요. 최소한으로. 나머지는 다 옵테인 영역에서 커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NVMe 디스크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래서 각 그 컴포넌트 영역에 맞는 롤을 가져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비용도 줄이고 성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는 QLC SSD로 하고, 네. 캐시는 이제 옵테인 퍼시드 메모리를 하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옵테인 그러면 특별히 그러면 이 인텔 라이트빗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뒷장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것 말고 또 없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닉 또는 IPU 이런 용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네트워크에 대한 엑셀레이션을 해주는 건데요. 스토리지 관련해서 스토리지 엑셀레이션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관련된 것은 저 인텔 IPU에다가 오프로드 시켜버리는 거죠? CPU가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프로토콜 이런 부분들이 다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트래픽이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오는데 그럼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은 OS의 이제 커널 모드에서 인터럽트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업로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인텔에서는 이런 IPU 기술을 통해서 업로드 기능을 수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드 투 엔드로 이 NVMe의 로컬 NVMe 같은 성능을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는 다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환경에 맞게끔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스토리지는 CPU 빨 또 네. PC 빨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좀 있으면 IPU 빨도 나오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는 실제 OS에서 인식하는 하드웨어 캐퍼를 제대로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OS에서 CPU 코어를 다 인식을 하더라도 실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영역에서는 그 중에 일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왜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레이어의 역량인 거죠. 그리고 디스크도 예를 들어서 100에서 160테라 이상은 인식을 못 한다거나. 근데 세부적으로는 그런 리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현재 인텔 라이트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OS에서 인식하는 CPU나 OS에서 인식하는 디스크를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대로 우리는 구성을 해야 되는 아키텍처라면 덴서티를 높여서 성능이라든지 캐파에 대한 덴서티를 높여서 세대로 구성할 수 있는 굉장한 밸류를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인텔이 결국 이제 이거를 인텔 CPU 뭐 다 잘 아니까 네네. 이게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엔지니어링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인텔에서 엔지니어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웃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새로운 또 이번에 저희가 CPU가 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IPU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스토리지 벤더보다도 저희는 가장 빠르게 QA를 거쳐서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제공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외부 랩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하드웨어 구성 환경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 동일한 하드웨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런 구성으로 테스트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한 12배, 최소 5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시는 대로 결국은 동일한 하드웨어, 좋은 조건의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더라도 결국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어떻게 그 하드웨어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화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를 다르게 이건 지금 뭐 볼 수가 테스트 환경이 오픈 시프트에 이제 셀프하고 할 때하고 네. 라이트빅 할 때하고 비교하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셀프를 이제 무료로 쓰시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물론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제한적인 그런 그 인력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용으로 쓰시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VMware 사이드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NVMe TCP를 드디어 VMware에서도 서포트를 하게 됐고 저희 인텔 라이트빅이 이번에 첫 번째 서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치를 오른쪽에 보시면 16K 정도 7:3 비율에 보면 한 85만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스토리를 사용하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한 5배, 한 최소한 2배 이상의 성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큐닉스가 국내에 이제 진출하면서 되게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인플루언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큐닉스 자회사 중에 이큐닉스 메탈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서 CSP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큐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상화나 컨테이너 기반으로 CSP를 하지 않고 베어메탈 기반으로 해서 고성능의 그 서비스, IaaS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CSP하고 뭐 차별화를 두려고 그러는 건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영역에 대해서 이런 다스 형태로 컴퓨팅에 고성능의 NVM을 꽂아서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쉐어드 풀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초기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인텔 라이트빅에서 POC로 파일럿 형태로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하고 이번에 실제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NVMe의 고성능을 그냥 다스 형태가 아닌 이런 TCP/IP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금 이거를 이걸 라이트빗을 이용하면 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올해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CSP입니다. 그러니까 CSP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는 이런 새로운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장 지금 빠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표준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런 인텔 라이트빗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계속 추구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vSAN이라든지 셀프라든지 이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말하면 뭐 1.0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2B 아키텍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통해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님께서요. 단순 저장 장치로의 성능을 기존 스토리지 벤더들과 비교하면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라이트빗은 어떤 방식으로 타 벤더 대비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아주 좋은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NVMe를 꽂으면 그 성능을 기본적으로 그 하드웨어 박스에서는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그 스토리 박스와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그 실제 NVMe 미디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컨트롤 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라이트빗이 인벤터고 현재 표준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중님께서 라이트빗 소프트웨어 정의 블록 스토리지가 다른 스토리지와 비교해서 지니는 더 우수한 성능은 무엇입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아마 쓰고 계신 고객분들도 많고 또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국내는 한 5년 정도 이 정도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영역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SATA, SAS 또는 하드디스크 기반의 그런 엔진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라이트빗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는 NVMe 네이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성능에 대한 차별성이 있고 앞에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에서 얼마나 이게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빗은 최신의 하드웨어의 그런 CPU라든지 옵테인과 같은 기술들을 바로 적용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민수님, 클라우드 네이티브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스토리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를 아마 그 사용처에 맞게 이제 쓰고 계실 텐데요.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갔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런 업무별로 사일로 단위로 구성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NVMe를 토대로 해서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풀로 해서 전체 워크로드들이 경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그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소님께서 NVMe Fabric은 5채널, 이더넷, 인피니밴드 등 다양한 네트워크 전송 유형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더넷 안에서는 락키, WARP, TCP 등 다양한 전송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왜 NVMe TCP가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NVMe를 태울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현재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TCP/IP가 결국은 표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작은 규모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하이퍼스케일로 이제 커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라든지 특정한 스위치 아니면 특정한 옵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용하시고 계시는 TCP/IP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하면서 성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윤선님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전용 OS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가 존재하는지요? 아니면 리눅스로만 그냥 쓰고 있는 건지? 네네. 현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리눅스 베이스고요. 리눅스 OS 위에 라이트빗 OS라는 그냥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그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전용 어떤 OS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대현님은 스냅샷이나 레프렉션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것들은 라이트빗은 어떻게 제공되는지요? 네네. 일단 라이트빗 같은 경우는 shared nothing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간의 복제를 통해서 이러한 그 데이터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에 대해서는 로컬 디스크는 로컬 레이드를 통해서 이레이저 코딩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스냅샷이라든지 이런 복제들을 통해서 데이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은규님, IPU에 오프로딩이 된다면 네. 제온 스케일러블 CPU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네. 일단 IP가 이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IPU가 꼽히는 부분은 스토리지 단에 꼽히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서버 단에 꼽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터, 클라이언트 쪽에 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온 CPU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고유한 프로세스에 집중을 하고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 어떤 트래픽에 대한 처리만 IPU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션 2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사님 질문하신 분 중에 좋은 질문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분 중에 고용준 네. 분에게 네, 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고영준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맞춰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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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새로운 어떤 MV 오브 TCP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이사님은 이제 인텔에서 이 라이트비츠 이 비즈니스를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디벨로핑 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또 좋은 파트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30초 드릴 테니까 여기 이제 파트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사님 입장에서 네.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네. 콜라보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네.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어떤 새로운 IT의 어떤 트렌드를 추구하시고 이런 모험에 함께해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키워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 2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세 번째 세션은요, 저희가 이제 HPC용, 우리 오브젝트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HPC용 분산 병렬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또 인텔에서 또 이제 다우스라고 또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30초 뒤에 세션 3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2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근데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단순하게 이제 아카이빙 하는 것이 아니라, HPC용의 분산 병렬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다우스에 대해서 오늘 인텔 코리아의 김성인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게 HPC용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저는 처음 듣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나온 겁니까? 나올 예정인 겁니까? 이게 다우스라는 것이. 이미 그 출시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따가 우리가 뭐 자세하게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하이퍼포스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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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어떻게 HPC용에 어떻게 접목돼 가지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그 계기가. 가장 큰 계기는 그 기존의 HPC용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파일 스토리지 기반으로 돼 있었고요. 그 파일 스토리지라는 것들이 이제 제약 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다 보니 이제 키 밸류 스토어를 쓰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아키텍처로 이제 가져가게 됐고, 네네.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 파일 시스템들이 가지는 단점들을 좀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파일 시스템을 다 배척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파일 시스템과 같이 콜라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다우스 HPC용 분산 병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다우스가 이제 HPC에 들어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먼저 기존 HPC용 스토리지에서는 뭐 어떤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있었나요? 기존의 그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 일반 컴퓨터랑 다르게 리드라이트가 거의 24시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것도 네. 유저가 한 명이 쓰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대의 컴퓨터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리드라이트가 계속 일어나고요. 슈퍼컴퓨터는 놀리는 게 오히려 좀 손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리드라이트가 일어나고 리드라이트 비율도 일반적으로 뭐 PC에서는 뭐 리드가 70%, 라이트가 30%라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리드라이트가 거의 반반일 정도로 네. 액세스가 빈번합니다. 그렇게 리드라이트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메타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굉장히 네,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파일이라고 보면은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이 또 딸려가게 되는데요. 그 메타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액세스를 하고 빨리 리드라이트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슈퍼컴퓨터 고성능 스토리지의 퍼포먼스 자체가 척도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메타데이터가 어디 있었나요? 기존에는 이제 그 블록 디바이스, 그러니까 블록 장치들, SSD니 HDD니 그쪽에 이제 위치했다고 하면요. 제일 밑단에서 다우스에서는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말 그대로 퍼시스턴트, 영구적으로 저장 가능한 메모리급 성능이기 때문에 네. 액세스 자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액세스를 한다고 그러면은 디스크를 리드라이트 하는 것보다는 메모리에서 리드라이트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실제로 다우스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우스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해서 밑에는 그 TLC 낸드나 QLC 낸드까지도 그런 SSD를 사용해서 분산형으로, 그러니까 서버 여러 대에 걸쳐서 병렬로 I/O도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블럭 단위로 리드라이트 하거나 포식스라고 해서 그 파일 시스템 체계가 있는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병렬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데요?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옵테인이라는 퍼시스턴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지난번 세션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파일 시스템들은 블럭 단위로 액세스를 했어야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메타데이터를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리드라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HPC용으로 이제 디자인되긴 했지만 병렬 시스템 말고도 한꺼번에 여러 데이터가 형식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구조에서는 다우스가 또 괜찮은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HPDA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연산들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럭 단위 I/O 성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포식스라고 파일 시스템 체계 때문에 그런데 파일 시스템 자체가 고안이 돼 있던 게 옵테인이 나오기 전에 SSD가 나오기 전에 다 고안됐던 네.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럭 위주로 다 디자인이 돼 있었고요. 블럭도 병렬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리드라이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파일 1번을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2명이 있다고 치면은 A, B가 동시에 리드라이트를 한다고 쳤을 때 A가 이 파일을 액세스할 때 B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이게 싱크로너스하게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포식스가 상당히 그 컨시스턴시, 정합성에 대해서
스트릭트하게 되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항상 무효성, 이 정도의 무효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생긴 거고요. 한계를 극복하는 게 기존의 D램하고 블록 디바이스만 됐던 그 이계층 구조에서 옵테인 PM이라는 그 구조를 사용해서 제한을 좀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퍼포먼스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었고 효율성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우스는 뭐 용어 자체에서 또 나와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그 근간이 되고요. 모든 데이터셋, 슈퍼컴퓨터에서 쓰이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그런 구조에 다 맞게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식스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포식스라고 그러면 이제 DDN 러스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산 병렬 파일 시스템하고도 다 연동이 된다는 네, 거니까?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산 병렬 파일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일 구조잖아요. 파일 디렉토리인데 그러면 다우스가 한 디렉토리로 푸시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심링크, 뭐 심볼링 링크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또 가능하고요. 데이터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아파치 스파크 같은 그런 하둡 같은 파일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우스는 스토리지를 풀 방식으로 해서 좀 가져가고요. 풀이라고 하면은 서버들을 몇 대를 하나의 풀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서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버 풀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다우스가 그 병렬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만큼 성능을 더 내려면은 똑같은 I/O를 줘도 여러 군데로 쪼개서 놓는 게 분산 병렬로? 그렇죠. 네네.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풀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 A는 이 정도의 성능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뭐 용량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풀 서버를 뭐 10대를 준다든지 워크로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은 스토리지 뭐 한 대만 배정을 하신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배정한 것을 아주 유연하게 또 바꿀 수도 있나요? 그런 것도? 그럼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풀 밑에 이제 컨테이너, 이건 이제 쿠버네티스나 그런 컨테이너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저도 처음에 헷갈렸었는데, 네, 컨테이너라는 그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형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식스도 있고, 뭐 아파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다우스가 연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걔네들을 다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제 서버마다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서버 풀 밑에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컨테이너를 조금 더 보시면은 포식스도 가능하고요. 파일, MPI, IO, 뭐 키밸류 스토어, 칼럼 데이터베이스, 뭐 심지어는 그래프가 꽤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연동이 가능하고요. 지원하지 않은 데이터 포맷은 뭐 있나요? 혹시?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게 이제 텐서플로우 쪽으로 저희가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AI 쪽으로 약간씩 조금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우스는 병렬 파일 시스템이고 슈퍼컴퓨터 용도로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회사에서 쓰이는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 한 명이 누가 올리면은 뭐 두 명이서 그 리드를 했을 때 성능이 느려지도록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우스에서는 이제 생산자가 파일을 예를 들어 하나를 생성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얼러트를 줍니다. 네. 노티를 보내가지고 소비자가 그때 가서 그 버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산자가 혹시나 이 파일을 변경한다. 그럼 변경에 대한 노티가 또 따로 나가고요. 그래서 어싱크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해서 되게 좋은 성능을 뽑아주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장표는 이제 201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현재도 유효합니다. 그 최고 상위 10개 중에서 5군데를 다우스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보고 계신 이제 서버들은 그리고 인텔의 제온 2세대 CPU 기반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은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앞서 보신 거는 이제 앱솔루트하게 랭킹을 매겨놓은 거고요. 네. 서버가 몇 대가 됐던 클라이언트가 몇 대가 상관이 없는 거였고 지금 보시는 건 10노드 챌린지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애플 투 애플 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10대만 딱 놓고 10대가 한꺼번에 다 병렬 파일 시스템을 액세스를 했을 때 어느 게 제일 성능이 좋은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측정을 했을 때 다우스가 상위 10군데 중에서 6군데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이제 슈퍼마이크로 다우스라고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 4대를 사용해서 서버 4대만 썼습니다. 네. 4대만 썼는데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버를 굉장히 적게 쓰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한 그 다우스 구조 자체가 기존
병렬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훨씬 더 빨리 I/O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메타데이터가 옵틱 메모리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서버 4대를 사용한 케이스에는 아무래도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좀 중요하겠죠. 200G 기준으로 성능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또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캐스케이드 레이크 제온 2세대에서 했을 때랑 전혀 소프트웨어 코딩 변경 없이 아이스 레이크로 CPU만 교체했을 때 성능이 꽤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유사한 성능 향상을 연말쯤 이제 출시가 된 제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밴드위스가 넓어졌고요. PCI Gen 5가 됐고 DDR도 DDR4에서 DDR5로 또 올라갔고요. 옵틴 성능 장치도 좀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드맵입니다. 다우스는 오픈소스다 보니까 로드맵 자체가 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올해 안에 이제 2.4 버전이 나오고 내년쯤에 3.0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다우스 오픈 소스면 이거는 그냥 그러면 인텔의 그 하드웨어만 있으면 얘네 쓸 수 있는 겁니까? 얘는 그냥 무료로? 네. 그리고 인텔의 소프트웨어가 다우스에 제일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SPDK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스에 특화된 PMDK라는 게 있습니다. PMDK, SPDK 그렇게가 스토리지 쪽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PMDK 같은 경우에 제일 좀 특화된 케이스가 기존의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커널 단에서 I/O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연산 처리가. 근데 PMDK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유저에서 커널까지 왔다 갔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계가 축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오라클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 스페이스에서 많은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성능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부분 차지하고요. 3.0 부분에서는 좀 더 HPC뿐만이 아니고 기업용으로 좀 특화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러면 다우스가 생태계도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뭐 실제 사이트도 있는 겁니까 현재? 네, 슈퍼컴퓨터용으로 지금 운영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안 나온 서버 회사들도 있고 한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요 다음 장표에서 보실 오로라 슈퍼컴퓨터입니다. 오로라 슈퍼컴퓨터는 미국의 국립연구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이제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사파이어 래피드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4세대랑 인텔 옵틴 퍼시스턴트 메모리 3세대를 같이 혼용을 하실 거고 용량 자체만 해도 벌써 한 230 페타바이트 그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 다우스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지금? 슈퍼컴퓨터 쪽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우스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HPC 애저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HPC 툴킷이라고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툴킷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우스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클라우드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하십니다. 다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주목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러스터나 그런 포식스 기반 파일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가능하고 퍼포먼스 티어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파일 시스템을 쓰고 계신다 또는 심지어는 뭐 세프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다우스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우스가 아직은 국내에서는 좀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제가 좀 직접 서포트를 드려도 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Q&A가 들어있습니다. 이용준님께서 몇 년 전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레버러토리에서 나온 Evaluation of HPC Application I/O on Object Storage System이라는 논문에서 와 이분 대단하시다. 인텔 다우스 키왕짱이라는 결론을 냈었는데 그 논문에 그래프를 쓰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는지요? 그래프를 썼으면 좋았겠다고 말씀하신 게 네. 논문에 뭐 어떤- 논문에 뭐 좋은 내용이 있었나 보죠. 네.
꽤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포식스라는 그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고요. 네. 다오스라는 그 분산 병렬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그런 그 일환의 하나였고, 그 성능 자체는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io500.org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그 슈퍼컴퓨터용 스토리지를 랭킹을 다 매기거든요. 저 인터뷰 때 보였던 그 장표에 나온 거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약간 옛날 거였고, 네. 최근 기준으로 또 1년에 2번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ISC가 있고 SC, 그래서 한 번은 유럽, 한 번은 그 미국에서 한 번씩 열리는데요. 네. 그때 업데이트된 자료가 최근에 또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다오스가 랭킹. URL은 어떻게 된다? URL 뭐 아니면 검색을 구글링 할 때 뭐로 검색? IO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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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풋 아웃풋. 쉽네. IO500. 인풋 아웃풋. org. 네. IO500 하면 딱 나오겠네, 구글링 하면. 네. 여러분 한번 IO500 한번 쳐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네. IO500은 이제 스토리지 쪽이고요. 슈퍼컴퓨터용 랭킹은 탑 500, TOP 500. TOP 500. 네. IO500. 네. 탑 500. 한번 방송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여러분 피드백 편하게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호님, 현재 기업은 BI 업무와 AI 업무의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해서 AI 업무가 필요할 때는 AI 데이터 레이크로 또 복사해 사용하는데 다오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BI성, AI성 업무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로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은 가능하시겠지만 그 가성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오스라는 건 이제 그 HPC 전용으로 일단 고안이 되어 있던 제품이었고요. AI 쪽 업무랑은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AI 쪽은 보통 그 비정형 데이터들, 스몰 사이즈부터 뭐 빅 사이즈까지 그 IoT 제품들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그 애그리게이션 해서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라이트보다는 리드 쪽 성능이 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요. 기존에 이제 HPC 슈퍼컴퓨터 쪽 워크로드는 아무래도 IO가 리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라이트를 하고 라이트 됐던 거를 다시 리드해서 또 라이트하고 그런 체인 형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상청에서 뭐 일기예보 같은 걸 하신다고 보면 구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비는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모듈 형식으로 계산을 해서 결합시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슈퍼컴퓨터가 하는 거라서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거기다 이제 요즘은 HPC랑 AI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고영주님, 다오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구성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물론입니다. 우리 그때 인터뷰하실 때 구글에서 그죠? HPC에서 서비스로 맞습니다. 쓰다고 그러셨죠? 이분도 메가존 클라우드니까 다 MSP시니까 메가존이 뭐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CSP도 다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제 아마도요. 아마도. 김우태님, PMDK가 유저 스페이스에서 처리되게 된다면 기존 DPDK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요? PMDK는 이제 그 퍼시스턴트 메모리, PM이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의 약자고요. 퍼시스턴트 메모리용 디벨롭먼트 킷, 그 개발자 도구고요. DPDK는 데이터 플레인 데이터 그 디벨롭먼트 키트고 DPDK는 네트워크 전용 키트입니다. 그리고 그 NVMe SSD용으로 SPDK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SPDK는 이제 스토리지 퍼포먼스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이 모든 모모 DK는 전부 다 이제 오픈 소스고요. 굳이 뭐 저희 인텔 옵테인을 안 쓰시더라도 일단 생태계 자체 그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CXL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처럼 업계 표준 같은 형식으로 인텔에서 지원하는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주님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우스는 그러면 HPC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궁합이 안 맞는 거냐? HPC 전용이냐? 다우스는? 아닙니다. HPC 말고 이제 HPDA라고 그래서요. 하이 퍼포먼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팬시한 얘기긴 한데 그 아파치 스파크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AI용으로는 이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호환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자,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네. 자, 저는 지금 다우스는 오픈소스라고 하셨는데 PMM이 장착된 서버를 별도로 구매해서 다우스로 병렬 파일 스토리지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네, 물론입니다. 오픈 소스니까요. 음.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직접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네네. 가능하고요. 네. 네. 박유규님은 이제 옵테인 메모리 기술이 이제 엔터프라이즈형에서는 지금 어디에다가 포셔닝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현재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 네. 네. 네, 소비자 영역에서는 기대만큼 확산 안 된 게 맞습니다. 예, 맞고요.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는 인텔도 지금 이제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인텔은 모든 영역에 다, 예, 네. 저희 회사의 목적 자체가 미션 자체가 전 인류의 그 개발 뭐 그런 쪽으로 네네. 포커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에만 네네. 집중하고 있지는 않고요. 엔터프라이즈 쪽뿐만이 아니고 이제 옵테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은 포커스가 데이터 센터 쪽, 서버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첨언 드리면 이제 저희 기술 혁신의 주춧돌 6개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영역들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네. 인터커넥트 예, 부분도 있고, 그 중에 또 XPU 아키텍처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옵테인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메모리랑 스토리지 쪽으로. 김세준님, 비트 단위 혹은 파일 단위의 데이터 통신 진행 시 다우스에서 특정 설정 변경이 필요한지요? 다우스 비트 또는 파일 단위 다우스. 아니면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슈퍼마이크로는 4대만 가지고 슈퍼마이크로 서버는 4대만 가지고 다우스 구현 시 상위 랭킹이 되어 있는데 해당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단 서버 4대 뿐만 아니고 서버 1대 가지고도 구현은 가능하시고요. 미니멈으로 이제 1대만 가지고도 테스트는 가능하시고 1대만 가지고도 퍼포먼스는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유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포식스라는 파일 시스템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병렬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개선점이 있습니다. 네. 윤성원님은 다우스가 오픈소스면 현재 커뮤니티를 활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텔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네, 오픈소스라서 daus.io 들어가시면은 저희 웹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소스 코드뿐만이 아니고 개발되고 있는 현황도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 부분 이제 GitHub에 다 올라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텔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세 번 세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부장님 한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네. 박일규님. 네네. 예. 자, 박일규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같이 한 지가 벌써 3회차. 네. 오늘 마지막. 네. 네. 3회차 이제 쭉 이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네. 네. 하면서 이제 하시기 전이랑 3회차 쭉 해보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뭔가를
되게 깊게 알려면은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서 저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비즈니스 쪽으로는 실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런 부분이 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 요번 같이 오늘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많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됐건 아니면 뭐 서버가 됐건 다양한 분야별로 이렇게 어떤 신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사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같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괜찮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런 포맷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분야별로 뭐 다양하게 이렇게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네.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몇 년 이내로 CXL (Compute Express Link라는 표준이 또 좀 더 귀에 익게 되실 겁니다. CXL이 표방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 프로세서를 갖다 넣자. 그래서 프로세싱 인 메모리 또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 인텔뿐만이 아니고 뭐 AMD, ARM, 엔비디아,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거의 모든 벤더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일단 데이터라는 것을 빨리 옮기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선두 지점에 이제 저희 인텔이 이제 CXL 표준을 이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옵테인이라는 기술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뭐 바스타라든지 라이트비츠, 오라클, VM웨어 등등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번에 같이 부장님이랑 이렇게 쭉 3회 차면서 느낀 게 우리가 결국 이제 이렇게 애자일한 세상으로 가니까 디지털 결국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데이터한테 최대한도의 자유도를 주려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기술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한테 최대의 자유를 주려고. 그래야지 뭔가 어디서건 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요새 애프션도 그렇거든요. 애프션도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게 쿠버네티스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라는 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이제 데이터한테도 이제 엄청난 자유도를 주는 쪽으로 네.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유명한 투자가분께서도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 그러셨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킬 거다. 네네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많이 돌아갈 것 같고요. 저희 인텔 같은 이제 하드웨어 벤더사는 그 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해서 또 열심히 기획해서 다음번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